자, 만기 보유증권과 관련된 부분에 취득 원가 그리고 자, 얘를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받을 거예요. 채권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자의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 그리고 만기 보유증권을 기말에 가지고 있었다라면 기말의 평가는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겠다라면 뭐로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세무 2급 교재 몇 페이지 가시면 80페이지 가시면 만기 보유 증권의 회계 처리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져 있을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의 회계 처리 요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 중에 하나는요. 회계 처리 부분이랑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리지만 조금 더 깊은 쪽 얘기는 어디서 보여드릴 부분. 요거는 사채하시고 그 사채의 역순으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의미를 설명을 안 하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얘기는 무엇하고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저희 조금 더 깊은 얘기는 뒤에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이급교재 80페이지 보시면 되세요. 80페이지. 자, 만기보유증권 취득을 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취득했을 때 당연히 회계 처리를 해야 된대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은 시장에서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뭐 우리 수업에서 뭐 재화가 이동이 될 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무엇 되더라, 결정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결정이 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는 지금 현재 투자자를 유치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부채의 성격이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할 것이다. 이들이 시장에서 주는 이자만큼 나한테 약속을 지켜줄 거냐 또는 그만큼의 보상을 해줄 거냐 라는 걸 생각을 할 거예요. 은행에 내가 지금 1억을 맡기게 되면 보상받을 수 있는 이자가 10%더라. 근데 지금 A라는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그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면 보상받을 수 있는 이자는 7%이더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투자자 입장이면 은행에 1억을 맡기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일반 기업에 투자하는 부분으로 사채를 사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은행에 맡기는 게 맞다고 봐요. 3%를 더 주는데요. 그쵸?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목적으로 사채를 발행했는데 회사에 사채를 사겠다고 사람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더 공모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시장에서 움직이는 통상적인 이자만큼은 못한다. 맞춰줘, 여러분. 다만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장에서 현재 10%를 주고 있는데 나는 지금 너한테 이자를 7%를 줄게. 대신에 3%만큼은 너가 나한테 납입해야 되는 돈, 사채를 사가면서 입금시켜야 되는 돈을 무엇하겠다? 내려줄게. 이렇게 표현해요. 반대로 시장보다 내가 이자를 더 주겠다? 사람들이 막 모일 거거든요. 회사도 손해를 보지 않죠. 시장에서 지금 이자를 10%밖에 안 주는데 내가 12%를 주겠다? 그럼 내가 손해를 보면서 자금 조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하겠다? 2%만큼 내가 더 주니 너네가 불입하는 금액을 더 넣어라. 그리고 만기 때는 무엇하겠다. 액면에 써있는 금액만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어요. 기업도 그렇고 누구도. 투자자도. 왜냐하면 시장에서 보장되는 것만큼 지금 맞춰주고 있죠. 그리고 기업은 오히려 더 이득이에요. 왜 이득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겨보면 적금을 가입해서 받는 이자율과 내가 은행에서 대출해서 대출금에 대해서 내는 이자를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높아요? 내가 갚는 이자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그 시세의 그 차이 가지고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들한테 보상해줘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기업에서 자금 조달할 때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됐든 만기까지 갖고 있거나 중간에 팔 수도 있지만 회사가 자금력이 없다라고 하면 사채 단위는 10,000원이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 액면에 쓸 수 있는 제일 낮은 금액이 10,000원이에요. 그러면 10,000원부터 발행한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근데 주식은 100원부터 발행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금액의 덩어리가 다르다라고 했었어요. 금액의 그 부피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회사가 이 사채를 그렇게 자주 발행하지 않아요.
네, 자주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원리에 의해서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에 시장 이자율에 대한 가치에 따라서 무엇 된다? 우리 취득 금액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현재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 이자율이 보상이 돼줘야 되니까 대체적으로 우리는 할증 발행보다는 할인 발행이 더 많아요, 여러분. 액면보다 작은 금액으로 발행이 돼서 제가 5천짜리 사채를 샀는데 4,700만 넣는. 그리고 내가 만기 때는 5천을 돌려받는. 그리고 나는 5천만 원에 대해서 약정된 이자로 따박따박 약속된 날에 이자를 받는. 그런 형태의 발행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할인 발행이 훨씬 더 많고요. 그렇다고 뭐 할증 이상한 건 아니지만, 자,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나오는 게 무엇일 것이다. 그러면 만기 보유증권을 내가 만기까지 갖고 있겠다라고 하면 취득원가 금액을 그럼 확정을 해라. 그럼 내가 사채의 공정가치라고 하는 부분. 그럼 이 사채의 공정가치는 발행 방법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 발행 방법에 영향이 주는 게 발행하는 당시 시장 이자율.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게 나는 종이에 써 있는 금액과 발행하는 금액이 같다. 그거를 액면 발행. 아, 나는 액면에 써 있는 금액보다 작은 금액을 발행했다. 할인 발행. 나는 액면에 써 있는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발행이 된다. 할증 발행. 자, 그러면 요걸 뭐라고 얘기한다? 현재 가치로 평가한 공정 가치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그 공정 가치가 들어오는 거고요. 거기에 우린 또 뭐가 있다? 취득하는 과정 중에 부대 비용이 발생된 게 있다? 그럼 더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무슨 부분이 있다? 이자와 관련돼서 영향 주는 게 있다라면 그 이자 부분 무엇 하신다? 빼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영향 준 부분이 없다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취득 원가가 무엇 되더라? 결정이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발행자 입장의 예시를 하나 주고요. 차변에 들어오는 만기보유증권의 금액을 얘기를 해보면 자, 사채를 발행하는 사람이 할인 발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뭐 시장 이자율에 의해서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액면의 금액은 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10,000원이다. 이게 만기 때 내가 받을 돈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 사채 발행자 입장에서 만기 때 이걸 갚아야 되는 돈이고요. 자, 그리고 사채 발행을 얼마 했다? 9,000원. 그럼 액면보다 작은 금액으로 발행했죠. 이런 걸 할인 발행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채를 발행한 사람은 이렇게 분개를 합니다. 사채의 금액은 얼마짜리다? 우리 증서에 써 있는 금액은 10,000원짜리다. 그래서 사채 금액은 여러분 항상 액면 금액으로 표시를 해요. 액면. 자, 그래서 10,000원. 근데 지금 발행한 금액이 입금 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사채 발행자 입장에서는 입금은 얼마만 됐다? 9,000원만 됐겠죠. 그래서 우리는 차변에 9,000원이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변은 지금 현재 보시면 10,000원이고 차변은 현재 9,000원이에요. 그럼 1,000원이 비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내가 누구를 사채를 무슨 발행해서 할인 발행해서 뭐가 생겼다? 차이가 생겼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금액의 차이죠. 그래서 그거를 차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000원이라고 발행자는 분개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요 부분 뒤에 저는 뭐라고 가르쳐 드릴 거냐면 얘는 사채의 무슨 계정이다? 차감 계정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채는 부채이다, 자산이다, 자본이다, 부채. 그러면 아 부채에도 차감 계정이 있구나 또 등장하죠. 여러분 차감 계정이 정말 많아요. 생각해 보시면 자 그래서 차감 계정입니다. 그래서 얘가 재무상태표에 가면 사채가 10,000원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밑에 할인 발행 차금이 써 있어서 9,000원이라고 이렇게 보여줘요. 그렇게 해서 결론이 끝납니다. 그러면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만기까지 갖고 있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 사람은 만기 보유 증권의 금액을 얼마 기록한다. 액면 금액 10,000원이 아니라 내가 지불한 금액 얼마? 9,000원만 기록한다고요. 그리고 나도 돈 얼마 나갔다? 9,000원 나갔다.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뭐 여러분? 만기 보유 증권을 갖고 있다가 언젠가는 진짜 만기가 돌아오겠죠? 그럼 그 만기 때 내가 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채권의 특징이니까. 그럼 차변에는 현금이라는 아이가 얼마가? 우리 10,000원이 들어올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대변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만기 보유 증권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9,000원이면 만기 보유 증권 지금 9,000원을 여기다 쓸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만기 때 내가 얘를 얼마로 쓸 것이다? 10,000원이라고 쓸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9,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되기 위해서 무엇 해야 돼요? 중간에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 정리가 뭐냐면 사채를 할인 발행하거나 할증 발행에 의해서 나오는 요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도 얘가 있다고 알아요. 왜냐면 거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마음속에 할인 발행 자금 10,000원을 나는 무엇해야 돼? 상각해야 되는 거지. 그 상각을 언제요? 이자를 받을 때요. 그래서 상각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없애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없애겠네요? 그러면 차변에 있었던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발행자 입장에서는 대변에 가서 없어질 거거든요. 그럼 대변에 없어지는 아이가 우리 입장에서는 만기 보유 증권으로 그 금액만큼 증가가 되져요. 이건 계산하는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다행인 건 우리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는 안 내요. 천만다행이죠. 계산 문제를 내는 시험은요. 지금 현재 시중에 있는 시험에서는 재경관리사라는 시험이 그 문제를 냅니다. 현재 가치 평가 문제부터 이자 계산하는 문제를 모두 다 시험에서 출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전산자가 붙은 시험은 지금 현재 출제를 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 9,000원으로 처리가 된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9,000원이 10,000원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자를 받을 때 그걸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은 보유 목적이 장기이기 때문에 자, 이자가 발생이 될 것인데 그럼 그 이자는 어떻게 받는 거냐? 시장 이자에 의해서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발행을 할 때요. 시장 이자에 의해서 얼마에 발행되는 금액이 결정되고 그 이자에 맞춰서 우리 만기에 받을 수 있는 10,000원 만들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행위를 뭐라고 불러준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서 무엇한다? 상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유로놈이만 갖고 가시라는 거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이자 수익은 실제 저는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는 사람, 발행자 입장에서는 뭐가 될까요? 저는 이자 수익이라면 상대편의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겠죠. 그럼 그 이 이자 비용은 누가? 회사가 뭘 발행해서 사채를 발행해서 상대편한테 이자를 따박따박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채의 이자 비용이에요. 받는 사람은 내가 사채에 투자해서 이자 수익이 생겼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장부 금액의 유효 이자율을 곱해서 이자가 결정이 된다. 그리고 너가 10,000원짜리 사채에 무엇했을 때 투자를 했을 때 분명히 약정된 이자가 있을 것이다. 그럼 그 약정된 이자율에 맞춰서 이자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시장 이자율하고 약정 이자율은 달라요. 주겠다는 이자.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장에서는 10%인데 그들은 나한테 7%를 주겠다. 그래서 3%만큼 할인 발행이 된 거다 이런 표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기로 약속한 이자는 7%.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약정 이자율이 7%인 거예요. 그래서 100원 우리 10,000원 곱하기 7% 이런 원리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받는 이자는. 그런데 무슨 이자는 이자 수익이라고 여기 들어와야 되는 이 금액은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었던 장부 금액이 있는데 그 장부 금액이 있는데 또는 장부가액이 있는데 여기에 누구를 유효 이자율을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장이자가 유효이자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이자, 유효하냐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죠, 여러분? 그럼 유효하다라는 건 가능한 얘기인 거잖아요. 살아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자가 실제 움직이는 이자죠. 그래서 유효 이자 율법을 적용해서 계산된 거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약정 이자율만큼 7%만큼 받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는 여기 받는 이자예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액면 이자라고 해요. 근데 이게 사채를 안 배우고 이 수업을 먼저 해버리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채에서 이 용어가 다 등장하거든요. 이거를 싹 뒤집으면 투자자 입장, 주는 사람 입장이면 사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열만 할 거예요, 여러분. 나열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액면 이자라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장의 이자로 표시가 되고 여기는 내가 받는 이자로 표시가 되니까 이자가 벌써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죠? 쉽게 생각하시면. 그럼 차이만큼이 뭐가 된다? 상가액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이자를 곱해서 나온 금액이 주는 사람은 이자 비용, 받는 사람은 이자 수익이 된다. 그랬을 때 이 유효 이자와 그리고 액면 금액에 대해서 계산한 액면 이자에 대한 부분은 차이가 분명히 생길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해라? 만기 보유 증권에 직접 조정을 해라. 그래서 할인했을 때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고요. 할증했을 땐 금액을 줄여야 액면 금액이 되겠죠. 그런 원리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그러면 이것도 요 분기에 대입하는 걸 가정을 들여보면 자, 사채를 발행한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이자를 1,000원을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한 상가액을 계산해 보니 200원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발행자는 이자 비용 얼마? 1,200원이 나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금 얼마? 1,000원. 여러분 제가 지급되는 이자라고 했잖아요. 이게 주는 이자예요. 그러니까 주는 이자가 1,000원이니까 현금으로 주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차액 금액은 무엇이다? 상가액. 그래서 상가액 200원 써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이 누구의 입장으로 오면 이거는 지금 사채를 발행한 사람의 입장이잖아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 오면 뭐가 되는 것이다? 이자 수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자 수익 자리에 얼마? 1,200원을 기록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돈은 얼마밖에 안 들어온다? 1,000원. 이게 약정된 이자만큼만. 자, 그럼 200원은 뭐다?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이 만기 보유 증권을 무엇해 주셔라? 증가시켜 주셔라. 그럼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얼마 주고 샀죠? 취득했을 땐 얼마였다? 9,000원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 9,000원을 처리했어요. 근데 여기에 차변에 우리 무슨 부분? 상각한다라고 했었던 금액 얼마가 가산이 된다? 200원이 가산이 되죠. 그러면 장부의 금액은 얼마로 다시 바뀌어요, 여러분? 장부가액은 9,200원으로 바뀌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쌓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종착지가 얼마가 된다? 10,000원이 되는 거로 결론이 난다고요. 그래서 이자를 무엇할 때마다 받을 때마다 이렇게 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이 채권에 투자하시고 이자를 받았을 때 금액 늘리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만 분기하는 거예요? 나 돈 받았어, 차변의 현금. 그리고 그게 뭔데? 대변의 이자 수익. 이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이 계속 9,000원에 멈춰 있는 거죠. 나는 만기 때 10,000원 받을 건데. 그러면 만기 때 가서 봤더니 만기 보유증권이 10,000원으로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또 멘붕이겠죠? 만기 보유증권 9,000원 없었는데 그럼 1,000원을 뭐로 할 거냐 고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가 잘못되면 이게 0이 될 때까지 계속 가는 거니까 그때 0이 되는 시점에 항상 문제가 발생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만기 보유증권이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자,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결산을 맞이했다. 그런데 만기 보유증권을 갖고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하느냐? 상각 후 취득 원가로 평가를 해라. 근데 난 벌써 상각 다 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별도 회계 처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여러분. 네,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다른 설명을 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상각 후 취득 원가로 바뀌는 거 조금 전에 이자 받을 때 얘기해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게 만기 보유 증권과 관련돼서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나온 부분. 분기 문제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전산세무에게도 만기 보유 증권보다는 어느 쪽 문제를 더 많이 내고 있는 실정이냐면 사채 쪽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자를 주는 입장의 문제를 잘 안 냈었거든요. 세무 1급에서나 가끔 냈었는데 그게 세무로 내려왔어요. 2급으로. 그래서 내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AT 같은 경우는 전산자가 들어가는 급수부터는 사채 쪽 얘기가 등장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난이도를 확 올리겠다 그러면 투자자 쪽 입장으로 문제를 바꿔버려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 시험에. 근데 분기 문제보다는 이론 문제 쪽에 그런 문제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할 땐 이제 좀 대비를 좀 다르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투자자산 쪽은 모두 다 끝났고요. 저희 다음 주에는 저희 휴강이니까 뭐 수업은 없으실 거고, 그리고 나서 명절 세시고, 이제 투자자산 끝났으니까 이제 뭐 들어가시면 될까요? 유가증권 유형자산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유형자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